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저 제10판 신민법 강의 1096페이지 로마자 4번 연대 채무자의 대내적 효력과 함께 보겠습니다. 사마열혈TV 실자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4번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 구상관계 1번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공동면책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25조 425조 제1항에 의한 구상권 행사에 상대방은 공동면책이 된 다른 연대채무자의 하나이며 다른 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연대보증이 상대방이 아니다. 연대채무자의 구상권의 이론적 기초 내지 근거에 관하여 방가로 로마자 1번에 채무자의 내부관계에서는 각자가 그 부담분에 의하여 출제를 분담한다고 하는 주관적인 공동관계에 근거가 있다는 견해와 방가 로마자 1번에 연대채무의 상호보증적 성격에 근거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사견으로 이제 방가 로마자 1번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채무자의 내부관계에도 각자가 그 부담부분에 응하여 출제를 분담한다고 하는 주관적 공동관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견해. 이번에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이란 연대채무자가 내부관계에서 출제를 분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연대채무에 있어서 구상관계는 이 부담부분을 전제로 한다.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이란 연대채무자가 내부관계에서 출제를 분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연대채무에 있어서 구상관계는 이 부담부분을 전제로 한다. 부담부분의 비율은 당사자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부담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학설은 자유의 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정의된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하여 각 연대채무자가 받은 이익에 차이가 있는 것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의 비율이 정해질 것이라고 한다. 판례도 연대채무자 사이에서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입 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분이 결정된다고 하여 학설과 같다. 1097페이지. 이와 같이 정해진 부담분이 균등할 때에는 채권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으나 균등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안 경우에 하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연대채무자가 성립한 때에는 결정되었던 부담부분은 후에 채무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도 있는데 그 변경을 가지고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가 없는다. 학설은 방가 로마자 1번 변경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견해와 방가 로마자 1번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사견으로 부담 부분의 변경은 채무인수와 유사함으로 채무인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방가 로마자에서 타당하다. (3번의) 구상권의 성립요건. 방가를 걸 공동면책. 구상권이 성립하려면 공동면책을 있어야 한다. 즉 연대채무자의 1인의 모든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순환하게 하거나 또는 감소하게 하였어야 한다. 양가로 이번에 자기의 출제. 공동면책 외에 자기의 출제가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변제, 대물 변제, 공탁, 상계, 경계, 혼동의 경우에는 구상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면제나 시효환송의 경우에는 출제가 없어서 구상권이 생기지 않는다. 양가로 3번의 부담 부분과의 관계. 구상권이 성립하려면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어서 공동면책을 얻었어야 하는가? 여기에 관한 학설은 방과후 1번에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어 출제했을 때 비로소 구상권이 발생한다는 견해. 방과후 1번 부담 부분이라는 것은 각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채무액이라기보다는 일정한 비율이라고 본 것이 옳으며 따라서 공동면책이 되고 있으며 그 범위가 출제자의 부담 부분 이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 방가로마 3번 채무가 확정액인 경우에는 초과 출제설이 타당하지만 채무가 확정액이 아닌 경우에는 초과 불효설이 타당하다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판례는 연대채무자 사이에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 부담부분이란 연대채무자가 그 내부관계에서 출제를 분담하기로 한 비율을 말하며 그 결과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일부 공동면책되게 한 연대채무자는 역시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일부 공동면책되게 한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하여도 자신의 공동면책액 중 다른 연대채무자의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다른 연대채무자의 공동면책액 중 자신의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098페이지를 초과한다면 그 범위에서 여전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사견으로 채무자들 사이에 공평을 기할 수 있는 방가로마자 2설이 타당하다. 부담부분이라는 것은 각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채무액이라기보다는 일정한 비율이라고 본 것이 옳으며 따라서 공동면책이 있으면 되고 그 범위가 출제자의 부담부분 이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래. 4번의 구상권의 범위. 출제한 연대채무자는 출제액 면책된 날 이후의 확정이자 필요에 기타의 손해를 구상할 수 있다. 5번의 구상권의 제한. 양가로마 적용의 서설. 민법 제426조에서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서 자기의 출제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어느 연대채무자가 자기 출제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유책행위를 한 때에는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면책행위 의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그 결과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는 면책행위에 앞서 그런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면책행위 후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을 때에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게 된다. 보증채무의 경우 민법은 제426조와 같은 규정을 보증채무에도 두고 있다. 즉 제445조 제1항, 제2항에서 제426조와 비슷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446조에서 주채무자가 수탁보증인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 제426조 2항과 비슷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증채무에도 연대채무자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보증채무에 관하여 판례도 나왔다. 양가로 이번에 426조의 해석에 관한 통설의 내용을 검토. 민법 제426조의 해석은 매우 어렵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학설은 한결같이 일본의 통설 판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하여 연대채무자가 공동면책을 얻기 위하여 출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사전 및 사후에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 통지는 구상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도 구상권이 소멸하는 원인도 아니고 이 통지를 게을리하면 구상권의 제한을 받게 될 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제426조는 사전의 통지나 사후의 통지에 어느 한쪽만 게을리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에 한 채무자가 사후의 통지를 게을리하고 다른 채무자가 사전의 통지를 게을리할 때에는 민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에는 일반 원칙에 따라 제1의 출제행위만을 유효한 것으로
1099페이지 새겨야 할 것이라고 한다. 검토미사견 이러한 통설은 논리적으로나 타당성 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 첫째로 통설과 같이 해석하면 426조는 사실상 사문화되게 된다. 통설에 의하면 제426조 제1항은 오직 면책행위자의 사전의 통지만 없었던 경우에 하나로 적용되고 그 제2항은 제2 면책행위자의 사후 통지는 없었고 제2 면책행위자의 사전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만 적용되게 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생길 수가 없다. 이중 면책행위가 생겼다면 그것은 대부분 두 통지 모두가 없었던 경우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설에 의하면 그런 경우는 426조 1항, 2항 어느 것도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제426조의 규정이 있는 한 실질적 타당성 면에서 통설은 바람직하지 않다. 동조 제2항은 설사 제2 면책행위자가 사전에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1 면책행위자가 사회 통지를 않은 경우에는 제2 면책행위자가 선의인 제2 면책행위자를 보호하는 주체로 되어 있다. 그리고 동조 제1항은 다른 채무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이외되고 사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여 다른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로, 426조 제2항 제2면책행위자의 선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른 요건은 추가하지 않을 의도로 보인다. 양가로 3번 제426조의 해석 방가로 1번에 426조 제1항 통설에 의하면 제426조 1항은 면책행위자가 면책행위를 하기 전에 언제나 미리 통지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 사견, 그러나 이는 옳지 않다. 동조항은 어느 연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일정한 사유가 있었을 때 하나여 예외적으로 면책행위자의 사전통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그때에만 사전통지가 없는 면책행위자의 구상권이 제한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항 사유는 무엇인가? 우선 변제는 대항 사유가 될 수 없는가? 제426조의 면책행위자의 구상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그리고 따라서 면책행위자에게 구상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통지가 없는 때에 그 구상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연대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 변제의 절대적 효력에 의하여 채무는 모두 소멸한다. 그러므로 그 후에 다른 연대 채무자가 다시 변제를 하였다고 해도 그때는 구상권이 없어서 동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에서 별도적 효력 사유인 대물변제, 공탁, 경계, 변제, 혼동도 제외된다. 다만 상계의 경우에는 이미 상계가 행하여진 후에는 면제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나 상계할 수 있는 요건만 구분되어 있고 아직 상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426조 제1항의 대항사에 해당된다. 동조함은 이 점을 명백하게 하고 그 경우에 채권 이전 관계의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그 끝부분에서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 채무자에게 이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제426조 제1항의 대항사유는 면책사유와 관계없는 절대적 효력 없는 사유만이다. 그러한 사유의 예로는 동시행 또는 기한 미돌에 원인행위의 무효 취소 제한 능력 등이 한 번 볼 수 있다. 1100페이지, 1100페이지 도달했습니다. 제426조 제1항이 적용되려면 어느 연대 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공동면책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출자가 없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예컨대 채무 면제를 받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제425조에 의한 구상권이 없으므로 제426조 1항의 효과는 주장할 수 없다. 제426조 제1항의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대항사유를 가지고 있는 연대 채무자는 면책행위를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연대 채무자에 대해서는 그 부담 중에 하나여 그 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그래야 구상권이 기한된다. 그리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한 때에는 면책행위를 한 연대 채무자에게 기한된다. 방가비원의 제426조 제2항 양가로가 어느 연대 채무자가 변제기타 자기의 출제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에 공동면책 행위의 전형적인 예는 변제나
대물 변제, 경계, 공탁, 상계 등도 포함된다. 그에 비하여 면제, 소멸시효의 완성은 제외된다. 때는 숫자가 없기 때문이다. 제426조 제2항이 적용되려면 면책행위자가 사회 통지를 하지 않아 다른 연대 채무자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할수한다. 유상의 면책행위여야 하므로 그 다른 연대 채무자가 면제를 받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구상권을 가질 수 없어 제426조 제2항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즉 그런 제1면책행위자로부터 구상을 거부하지 못한다. 그리고 제2면책행위자가 악인 경우, 즉 공동면책이 있었으면 안 경우에는 제2면책행위자는 자기의 면책행위 이유를 주장할 수 없다. 그때에는 그가 악에 이어서 제426조 제2항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상권의 제한 문제는 생기지 않으며 제1면책행위자는 그 악이 제2면책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2면책행위자가 성인이면 그가 사전에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는 묻지 않아야 한다. 통선이 이에 반대하고 있으면 앞에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통선을 묻지 않으며 우리 법상 사후 통지가 없었으면 제1면책행위자가 성인 때에는 어느 경우이든 제1면책행위자의 구상권이 제한된다고 하여야 한다. 우리 판례는 연대채무에 관하여는 판단한 적이 없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증행위에 관해서는 통솔과 같은 변제에 있어서 연대채무자에게도 같은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판례의 태도도 부당하다. 양가로다. 제426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제1면책행위자는 제1면책행위자에 대하여 자기의 면책행위 이유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제2면책행위자가 자기의 면책행위 이유를 주장한 경우에 그 효과가 어떤 범위에 미치는가이다. 이에 대해서 절대적 효과설과 상대적 효과설이 대립하고 있다. 방광과 절반에 절대적 효과설은 제2면책행위 이유의 효과가 모든 자, 즉 채권자 및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미친다는 견해에서 소설이다. 1101페이지 그에 비하여 방가르가마제이로는 상대적 효과설은 제2면책행위의 유효효과가 모든 자에게 미치지 않고 과실있는 제1면책행위자와 선의의 제2면책행위자 사이에만 미친다는 견해로서 그의 다수설이다. 사견으로 제426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에 제2면책행위자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 면책행위가 유효하다거나 유효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실질적 타당성 면에서도 제2면책행위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상대적 효과를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결국 상대적 효과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가를 6번에 상한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에 구상권자의 보호, 구상권의 확정. 양가를 1번에 무자력자의 부담 부분의 분담. 연대 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그 부담 부분에 비하여 분담한다. 그리하여 가령 ABCD가 이에 대하여 120만원의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부담 부분이 분등한 경우에 A가 120만원을 변제한 뒤 BCD에게 30만원씩 구상한 때에는 C가 무자력이면 C의 부담 부분은 30만원에 ABD가 10만원씩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양가를 1번의 연대의 문제와 무자력자의 부담 부분. 위의 양가를 1번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 부분은 분담한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의 연대의 문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연대의 문제란 연대 채무의 문제와는 달리 채무의 전부 문제가 아니고 연대하여 이행하는 의무만을 문제하는 것이다. 즉 전부 부정권을 포기하고 채무자의 채무액을 부담 부분만을 한정시키는 것이다. 연대의 문제에는 모든 채무자에 대해서
연대를 면제하는 절대적 연대 면제와 연대 채무자 1인 또는 수인에 대하여 연대를 면제하는 상대적 연대 면제가 있다. 이들 중 앞의 경우에는 연대 채무가 분할 채무가 되고 구상관계는 생기지 않는다. 그에 비하여 뒤의 경우에는 면제를 받은 채무자만이 그의 부담 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 채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채무자는 전부 부부 의무를 그대로 지며 따라서 구상관계는 존속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제427조 제2항은 상대적 연재 면제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가령 위의 1에서 든 사례의 경우에 시부담 부분은 분담하여야 할 채무자 중의 하나인 D가 채권자 E로부터 연대 면제를 받고 있었다면 D가 부담해야 할 10만원의 채권자 E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한 제427조 제2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7번의 구상권자의 대위권 연대 채무자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그가 변제하면 당연히 채권자를 변제하게 된다. 그가 대위할 수 있는 것은 구상권의 범위에 한정된다. 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빠르게 나왔는데요. 연대 채무자의 대내적 효력 구상관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